예. 법학특채 헌법이 올해 처음이라서 다들 준비가 덜 되거나 안 됐죠, 그죠? 다들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다들. 준비하신 분도 좀 덜 돼 있을 테고, 덜 돼 있을 테고. 근데 뭐 지금 뭐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죠? 2개월도 안 남은 건가? 이제 9월 1일 시험에 2개월도 지금 채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찍어주는 거 잘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헌법을 뭐 공부를 시켜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뭐 시켜도 안 되고, 찍어준 거 하루에 있잖아요. 오늘 이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에 내일 그 문제만 5번을 보고 암기하세요. 문제를 암기하세요. 문제를. 근데 문제 없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필기를 하라고 할 테니까 그거 추가해 두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책에 없지만 아주 중요한 문장만 몇 개 불러줄 테니까 그거 추가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찍어줄 테니까 그걸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이론은 더더구나 그래요. 이론 공부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헌법 이론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찍어준 것만 하세요. 요새 7급 애들도 그래요. 내가 올해 세판 낼 때 책 싹 다 지워버렸어. 이론을 과감하게 거의 다 뺐어요. 거의 다 뺐어요. 차라리 내가 모의고사 문제로 몇 문제 내줄 테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어차피 뭐 이론 설명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모의고사 때 한 서너 문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달달달 암기하고 가라. 7급도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 어쩔 수 없다. 사시 애들도 몰라. 옛날에 사시 애들도 끝물에는 애들이 이론 공부를 거의 못 하더라고. 한참 한 2000년 중반 초반 이때는 뭐 아주 똑똑한 애들이 사시에 엄청 많아가지고 이론 설명해줘도 알아듣던데, 그 후로는 애들이 뭐 띠래져가지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치? 헌법 이론이. 철학이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철학이 많아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은 정말 찍어준 것만 해라, 제발 좀. 뭐 쓸데없는 강의도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찍어준 문장이나 잘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법령은 헌법 조문을 하루에 1회 2권 하세요. 최소한 출력해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하루에 1회 2권 제발 해줘라. 최소한 시험장 갈 때까지 헌법 조문이라도 제발 여러 차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헌법 조문. 그 다음에 판례는 기출해서 삭제하라면 삭제하세요. 기출해서 이 판례는 괜찮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다만 이제 최신 3년 판례는 좀 추가를 하셔야 돼요. 최신 3년 정도 판례는 추가를 해서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나중에 뭐 하루나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해줄 테니까 한 3년 판례 정도는 추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때 공부하시고, 그 의외로 변호사 시험 문제가 중요해요. 변호사 시험 문제는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어려워요. 대신 어려운데 출제자들이 아무래도 변호사 시험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변호사 시험 문제는 좀 어려워도 뭐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 정도 문제 분량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주제는, 그 판례는 정말 여기 안 맞는 판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 판례를 제외하고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시험 문제 약간 어려워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뭐 저는 이게 그 문제 강의는 원래 안 해요. 잘 문제는 수험생 해라 이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이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뭐 100% 내 설명을 이해하라 이게 아니라 이래서 대충 X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뭐 정확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X구나, 얘 나쁜 놈이구나, 이 심판대상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 아, 이 심판대상 진짜 나쁜 놈이네. 그래서 위헌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려면 이게 힘들어, 판례도. 그래서 가능한 한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이구나, 이 정도만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답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8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 승진 문제 나왔던 건데, 이 기출 문제로 이 답이 1번이 2번 나왔어. 이거 말고 사시에서 1번 나왔고, 다른 시험에서 또 1번 나왔던 걸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제가 경찰 승진 문제를 보면서 깜짝 놀래겠죠. 다른 기출에서 출제됐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와. 그럼 뭐 법학 경찰은 말할 것도 없지 뭐. 아니, 경찰 승진 문제, 그 경정 승진인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거의 그대로 나와요, 답이. 그럼 뭐 이번 법학 경찰은 더더구나 그럴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문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이 되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 법률주부 조항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 법학 가든 뭐든 이게 뭘 말하는 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억해라겠죠. 일반적 법률주부 조항은 최고 규범성 확보와 관련이 있다. X. 일단 X부터 기억하세요. 일반적 법률, 이게 답이야. 항상 이게 답으로 나오는 거야,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여기서 나오면 항상 답이야. 2번 다 그랬어요. 이제 3번 찍은 거예요. 기출문제 2번 다 일반적 법률부 조항은 최고 규범성 확보와 관련이 있다. 이 문장 그대로 나왔어. 1번, 2번이나 3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 설명을 이해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암기하기 편하게 해줘서 하는 거지.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으냐면 여기서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간단한 거예요. 헌법에서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걸 법률유보라고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헌법시험 딱 찾아보니까 법률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구만. 이게 법률유보야. 이게 유보라는 것은 맡겼다는 거죠. 우리가 유보했다.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유보했다. 여기서 어디에 맡겼냐? 애한테 맡긴 거예요. 이걸 법률유보라고 해요. 법률유보. 헌법에서 법률에 맡겼다. 무엇을 맡겼느냐? 여러 가지를 맡기죠. 근데 이 안에서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고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어요. 개별적 법률유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맡기는 거야,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만 맡긴다. 헌법 12조 1항. 12조 1항에 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헌법 12조 1항에. 그럼 뭘 맡긴 거예요? 체포는 어떤 권리를 제한하죠? 체포한다. 신체의 자유죠, 신체의 자유. 그러면 신체의 자유를 법률이 유보한 거야. 개별적이죠. 신체의 자유만 유보했죠. 그러면 이걸 개별적 법률유보라고 그래요. 헌법 12조 1항을. 예를 들면 23조 3항. 공공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을 법률로 유보한 거예요. 법률로. 그러면 재산권을 유보한 거야. 이것도 개별적이죠. 하나 어려운 게 아니라 개별적. 이런 걸 개별적 법률유보라고 그래요. 그럼 대립되는 단어가 뭐냐? 일반적 법률유보야. 일반적 법률유보. 일반적 모든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는 거야. 개별이 아니라 모든. 그럼 일반적으로 법률을 유보했다 이게. 무엇이? 헌법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유보했다. 37조 2항 헌법. 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했죠.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이 유보한 거야. 이런 것들을 일반적 법률유보라고 해요. 일반적 법률유보. 자, 법률유보는 그래서 특정한 권리만 유보하는 개별적 법률유보와 모든 권리를 유보하는 일반적 법률유보 나눠요? 나누죠, 그렇죠? 나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일 헌법에는 이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재헌헌법부터 있었는데,
재헌헌법부터 있었는데, 재헌헌법부터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은 32항에 그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연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7차 개정헌법 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모든 자유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어요. 이게 7차 개정법이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항의 후단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마라 이 말 있죠.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라고 하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는 3차 때 처음 들어왔다가 7차 때 삭제됐다가 8차 때 재규정이야. 378로 외우는데 378 3차 때 처음 들어왔다가 7차 때 삭제됐다가 다시 규정된 게 8차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고 하죠. 자, 이 37조 2항은 우리나라 헌법의 특이한 조항이에요. 독일에도 없는. 우리나라 헌법 대부분의 조항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요. 독일의 영향을 받는데 1949년 독일 기본법이랑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다 걔네에서 빌려오는 건데 애만 이게 신기하게 이게 떡하니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모든 자유 권리를 유보했단 말이죠. 국회에. 그럼 국회가 권한을 적게 가져요, 많이 가져요? 모든 걸 유보한 거니까 많이죠. 많이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뭐로? 법률로. 야, 모든 자유 권리를 네가 제한해봐라 이러니까 법률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얘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률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유 권리를 법률로 유보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독일 헌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32항에 대한 비판이 있어가지고 학자들 간에는 이것을 개별적 법률로 전환하자, 이걸 없애고 이것만 두자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자꾸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 법률부 조항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그다지 좋은 조항은 아니다, 썩 좋은 조항은 아니다. 왜? 모든 자유 권리를 법률로 유보하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모든 자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보니까 자유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모든 자유 권리를 법률에 유보한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 확보에 바람직하지는 않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1번이야.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오는 거였죠. 자,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법률부 조항, 헌법 보호차 안에서 바람직하다? 그다지 좋지 않다.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법률 조항에서 기억할 것, 국가안전보장은 7차 때 들어왔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은 378, 3차 최초, 7차 삭제, 8차 재규정, 연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378, 3차 때 최초, 7차 때 삭제, 8차 때 재규정.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라. 그냥 들러리 지문. 지문을 넣기 위한 지문이 있는 거야. 그냥 읽어보시면 돼.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이게 0이다. 0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아야겠죠. 자, 우측 헌법과 헌법률에서는 이건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헌법이 제정이 돼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 개정 권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헌법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애랑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거였죠. 다른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개정 권력자는 이거는 개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개정의 한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헌법과 헌법률이죠. 칼 슈미트라는 사람은 헌법 조항 간에 서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조항이에요. 자, 봐봐. 자,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조항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자, 이거 대한민국은 독재 군주국이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4년이다. 자, 이거 헌법 개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민주공화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독재 군주국이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느끼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자,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중임 불가죠. 70조에 따르면 헌법 70조에 임기 5년에 중임 불가 이렇게 됐는데 4년으로 바꾼다는 주장이 지금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죠. 아마 헌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렇게 바뀔 거야. 4년 중임 허용으로 바뀔 게 거의 뭐 100%는 아닌데 99% 확실해. 응? 거의 이렇게 바꾼다 봐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건 개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조항이랑 이 조항이랑 같은 가치를 갖겠어요? 다른 가치를 가질 것 같아요? 이 조항이랑 민주공화국이다. 임기 5년이다. 헌법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 다른 가치를 갖죠?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설명한 게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민주공화국은 헌법이야. 절대적 헌법이죠. 절대적 헌법. 절대적 헌법. 헌법 핵. 절대적 헌법. 헌법 중에서도 핵심적 가치를 갖는 헌법. 임기 5년은 헌법률. 헌법 70조는 헌법률. 헌법 1조는 헌법 핵. 그래서 헌법과 헌법률을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한다. 구별하는데 그 구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냐, 그렇죠?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 이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조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개정이 불가하다. 불가하다. 임기 5년은 4년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헌법 조항 간에 유계 질서가 있다. 서열이. 얘는 서열이 높은 놈이고 얘는 서열이 좀 떨어지는 놈이야.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헌법률이죠. 그래서 헌법과 헌법률의 구별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개정에? 헌법 개정에? 이거 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을 것 같죠? 느낌상.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개정의 한계가 있다.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야. 헌법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1조 1항 민주공화국을 독재군주국으로 개정할 수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라는 긍정설의 주장이 긍정설. 그 다음에 헌법 조문 29조 2항 특히 헌법 조항은 헌법 소원 대상, 위헌 없는 심판의 대상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29조 2항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29조 2항이든 아니든 29조 2항도 마찬가지 다 안 된다. 헌법 소원이나 위헌 없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헌법 조문은 통제가 안 돼. 법률은 되죠. 위헌 없는 심판이나 헌법 소원에 해당이 되는데 법률은 위헌 없는 심판 헌법 소원에 해당이 되는데 헌법 조문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 간에? 헌법 조문 간에. 봐보세요. 위헌 없는 심판이라는 거 들어보면 봤죠? 다 법학과니까. 자, 헌법과 법률 간에 있어서 위헌 없는 심판에게 대상이 되죠. 이건 심사 관점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이게 뭘 전제로 하겠냐면 양자 간의 효력상의 차등이에요. 이게 상위법이고 이게 하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상. 여기에 반하면 법률이 위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효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과 헌법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헌법 29조 1항 국가배상청권, 헌법 29조 1항 국가배상청권, 헌법 29조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관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배상을 따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인 등이 일정한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죠. 배상 청구 금지조항인데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효력상의 차등이 있느냐 이 문제죠. 효력상의 차등이 있다라면 이게 심사 대상이 돼요. 여기 위반된다. 야, 여기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없다냐. 그래서 양자간 효력상의 차등이 있다라면 이의원이 나와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위헌문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헌법 조항은 그래서 양자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조항 간 효력상 차등이 인정된다. 효력상 차이. 효력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혹시라도 이념적으로 우열관계, 논리적인 우열은 존재하느냐 헌법 조항 간에 그건 그렇다겠죠. 그렇지만 효력상 차이를 말하지는 않는다.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효력상 차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겠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의 최고의 이념이다. 그 이념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랭킹 1등이야. 헌법 조문 중에. 헌법 130조 중에 랭킹 1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랭킹 2등 국민주권. 서열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효력상 차이를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요. 효력상 차이를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 조문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조문은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헌법 조항은 위헌법률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헌법 조항 간에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은 존재하더라도 효력상 차등 차이는 없다. 효력상 차이는 없고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만 있다.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만 있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상 차이를 부정했다. 부정했다. 이거면 적어두세요. 헌법률에 헌법 해석에는 뭘 적어놓냐면 혹시라도 정책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0으로 답하세요. 헌법 해석은 정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0. 헌법은 정치적인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특성으로 해요. 그래서 정책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다. 가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헌법 해석은 법률 해석보다 해석의 여지는 넓다. 해석의 여지가 넓다. 법률 해석보다 헌법 해석의 여지가 넓다. 세 번째,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긴급조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 여부 관련해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 여부, 그 다음에 심사의 기준과 관련해서 유신헌법이다. X 헌법재판당시법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긴급조치가 위헌이냐? 긴급조치가 언제 긴급조치냐면 유신헌법. 유신시대 때. 여러분 역사 배우지 않아요? 한국사 배우잖아. 한국사. 안 배웠냐? 한국사 공부 안 했어? 야, 무슨 시험 보든 한국사는 다 있지 않나? 이 시험 빼고 다른 시험에서 한국사 공부 안 했어? 일반 성경시험에도 한국사는 다 있잖아. 법원서기보에도. 거기 보면 이제 긴급조치가 나오는데 유신헌법 당시의 긴급조치야. 예? 유신헌법에 있어요. 그때 이게 심사 대상이 되느냐 여부와 어떤 헌법을 가지고 심사할 것이냐, 심사 대상이 되는 여부를 결정할 때
그다음에 어떤 헌법 조항을 가지고 심사할 것이냐에 있어서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 헌법재판 당시 헌법, 헌법재판 당시 헌법, 현행헌법을 말하는 현행헌법, 오늘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한다. 응?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대법원이 유신헌법 53조 4항에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72년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3조 4항에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아예 있었어요. 유신헌법 당시 헌법에. 그 긴급조치는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야. 뭘 기준하면? 유신헌법 53조 4항을 기준하면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다 대법원이 부정해 왔었어요. 부정. 왜? 유신헌법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유신헌법에서 안 된다고 해놨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하다가 대법원 판례도 변경되고 헌재 판례도 새롭게 나왔어요. 뭐로 나왔느냐? 이거 유신헌법을 기준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기준해서 사법심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원 여부는 현행 헌법을 기준하겠다라는 헌재 입장이 있었어요. 대법원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 긴급조치가 나온다라면 이거 단어 조심하시고 유신헌법인지 헌법재판 당시 헌법을 기준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옆에다 써놓고 자, 합헌적 법률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 앞에 부분이 좀 이론이야. 그래서 약간 어려워요. 헌법 총론 부분이 이론 파트죠. 이론 파트라서 어려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찍어준 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것만이라도. 많은 걸 설명하진 않는다. 찍어줄 것만 딱 찍어줄 테니까 쓸데없이 양 늘리지 마시고 이거라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찍어주는 것만이라도. 자, 헌법이 있어. A 법률이 있어요. A 법률이 있는데 얘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 해석 1, 2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 법률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돼. 다의적이라고 하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다의적이다. 법률이 다의적이다. 이랬을 때 헌법에서는 1은 허용해. 1은 허용해. 2는 허용되지 않아. 헌법에서 1은 허용해. 합헌이야. 2는 이원이야. 그럼 자 여러분들 법률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1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2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헌법을 떠나서 1로 해석하겠죠? 그것을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헌법에 부합되도록 뭘 해석한다? 법률을 해석한다.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그럼 해석을 여러분이 이제 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데 이 법이 1로도 해석할 수 있고 2로도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합헌이야. 하나는 이원이야. 뭘 해석해야 돼요? 1로.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 합헌적 무슨 해석? 무슨 해석? 법률 해석. 합헌적, 헌법 합치적, 헌법 부합적, 헌법에 부합되도록, 헌법에 합치되도록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그래. 합헌적 법률 해석. 법률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해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합헌적 법률 해석. 1번 왜 틀려 이거? 다 맞는데 헌법의 해석 지침이다. 헌법의 해석 지침이다.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많이 틀게 내는 유형 중에 하나야.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자, 무슨 해석이라고 했어요 지금?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에서 제목 봐봐. 그래. 문제 제목. 문제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합헌적 무슨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률 해석의 지침이지. 헌법 해석의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그래서 1번이 헌법 해석 지침이다. X입니다. 헌법 해석 지침이다. X. 무슨 지침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말 그대로. 2번 독일이 아니라 미국. 미국이 최초 독일의 영향, 우리나라 영향. 자, 다 하고 있어요. 미국 최초 독일 영향, 우리나라.
다 기출문제야. 이거 경찰 승진 문제 100%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들인 거예요. 다. 세 번째, 이것도 많이 다루죠. 7급에도 나왔고 옛날에 고시에도 많이 나왔죠. 합헌적 법률은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틀렸습니다. 규범통제는 확립하는 틀렸어.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첫째. 그 다음에 규범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범통제는 뭐냐? 자, 규범통제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위헌법률 심판을 떠올리시면 돼요. 위헌법률 심판. 자, 규범이죠. 헌법 규범. 애도 규범이지. 법률도. 다 규범 아니야? 법규범? 법규범이죠? 애가 여기 위반돼. 법률이 헌법 위반돼. 그럼 어떻게 해요? 위헌결정하지. 이걸 규범통제라고 그래요.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명령규칙 심사, 헌법 107조 1항, 헌법 107조 2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규범통제 근거 조항이죠. 규범통제. 규범통제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왜? 여러분이 경찰이 됐다. 이 법률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어떻게 법률을 해석해야 돼? 1로 2로. 1로 해석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규범통제라는 기관이 아니죠. 법집행기관이지. 그래서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규범통제 과정에서도 하죠. 만자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규범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규범통제는 아웃이야. 아웃. 야, 너 나가. 너 나가 이거야.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너 나가. 너 없애. 너 위헌결정. 너 나가. 이 법률 없어지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법률이 아웃되는 거야. 응? 근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아웃시키지 않고 그래. 일로 해석해서 효력을 존속시킨다. 일은 합헌이죠. 분명히. 일은 합헌이죠. 그래서 일로 법률 해석해서 법의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유지. 여기는 아웃. 위헌결정 효력 상실. 그럼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을 많이 하다가는 규범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응? 약화시킬. 너무 봐주는 거라면 너무 봐준다. 얘는 너무 봐줘. 응? 너무 봐주다 보면 규범이 약화돼 버려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죠? 교통 순경하고 있다. 아 근데 딱지 끊어야 되는데 너무 봐줘. 그래 웬만하면 넘어가. 웬만하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 법규범이 약화돼 버리지. 당연하지. 딱지를 끊어야지 이게 규범이 강화되는 거지. 자꾸 딱지 안 끊고 아 그래 알았습니다. 사정 봐줄게. 저도 먹고 살기 힘드시다고요? 알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아유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맨날 이러면은 봐주면 어떻게 돼요? 다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서로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규범이 약화되는 거지.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약간 봐주는 거야. 그래 뭐 위헌도 있고 합헌도 있는데 뭐 합헌 해석에서 뭐 법 효력을 유지하지 뭐 아이고 입법자를 존중한다고 그래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입법자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에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와 가깝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법 철학적으로 따지면 소극주의인 거예요. 사법부가 소극적 역할을 한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 위헌! 적극적인 거예요. 이 법률 아웃!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뭐 이거는 아웃시키지 않고 유지.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야. 사법부가 약간 소극적 역할을 하나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적극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X인 거예요. 소극주의. 응? 적극은 뭐야? 아웃시켜야지. 적극이지.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너무 많이 하면 규범통제가 약화되거나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어떻게 틀렸어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규범통제를 확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니다.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자, 이론은 너무 많은 걸 공부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대신 알고 있는 건 하면 정확히 찍을 수는 있어야 한다. 알고 있는 것. 이거 알고 있는 건 정확해야 돼. 이거 대신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하자. 몇 개라도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요. 응?